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예전이랑 너무 다른데? 금리는 이렇게 높은데 왜 주식은 안 무너지지? 미국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위기라고 말 안 하지?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지금 시장은 정말 비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시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이미 지난 40년 동안 이어졌던 신자유주의, 시장, 만능주의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한때는 이런 말이 정답이었죠.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금리만 조절하면 경제는 자동으로 균형을 찾는다.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정부가 직접 돈을 씁니다. 특정 산업을 지정해 살립니다. 민간 기업의 지분까지 직접 보유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재정 지배, fiscal dominance,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 state capitalism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매우 위험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2024년 미국의 부채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니얼 페어거슨이 말한 제국 쇠락의 경고선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시장에 맡길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은 이미 답을 골랐습니다. 통화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 첫째, 먼저 이 시장을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만 잘 조절하면 경제는 돌아간다. 이 공식은 이미 깨졌습니다. 2010년대까지는 맞았을지 모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를 하고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산 가격만 올라갔고 실물 경제는 느리게 회복됐고 불평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2020년 팬데믹이었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과거 20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어난 소득 증가분을 단 1년 만에 현금으로 뿌렸습니다. 그 규모는 과거 신흥국 전체가 수십 년간 시장에 공급한 자금의 약 80배에 달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제 경제의 중심은 중앙은행의 금리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출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재정 지배, fiscal dominance 라고 부릅니다. 재정 지배란 무엇이냐면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부 부채와 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은 물가만 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 금융 시스템 안정, 국가 산업 전략 이걸 동시에 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5.5%까지 올라갔는데도 미국 경제가 바로 침체로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시장에 풀린 재정 완충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아니라 중물가 중금리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지금 시장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퍼거슨의 법칙, 트리핀 딜레마, 그리고 국가 자본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국가 개입을 강화하는지 봐야 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미국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숫자를 보겠습니다. 미국 연간 이자 비용 약 9,520억 달러, 국방비 지출 약 8,620억 달러,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퍼거슨의 법칙에서 말하는 패권 붕괴의 위험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선을 넘긴 제국은 예외 없이 영향력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겹칩니다. 바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와 제조업 공동화를 겪게 됩니다. 미국은 그 결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었고 공급망을 해외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선택지는 뭘까요? 시장에 맡긴다, 노국가가 직접 개입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국가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반도체는 정부 보조금화 지분, 히토류는 국방부 최대 주주, AI 방산에너지는 안보자산 지정. 이제 시장에서 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 실적이 좋은가? 이것은 두 번째 순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회사가 국가 전략에 필요한가? 이것이 첫 번째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어떤 기업은 적자여도 살아남는지, 왜 어떤 산업은 무너질 듯 하다가도 다시 살아나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구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맹목적 낙관도 공포도 모두 위험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국가는 시장 붕괴를 방치하지 않는다. 전략 산업은 반복적으로 보호된다. 중물가 환경은 주식과 실물 자산에 유리하다. 현실적인 리스크로는 관세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정치 변화는 정책 급변으로 이어지며 AI는 과도한 기대와 거품을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행동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전체 자산 중 위험 자산 비중 50에서 60% 유지. 둘, 단일 섹터, 단일 테마 20% 초과 금지. 셋, 기술주 투자 시 정부 지원 여부, 안보 자산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넷,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투자 멈추고 지금은 구조 변화의 시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투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건 단기 트레이딩 시장이 아닙니다. 국가가 방향을 정한 구조적 장기 시장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맞는 투자입니다. 3에서 5년 이상 구조를 버틸 수 있는 사람, 변동성을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기업보다 국가의 방향을 읽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맞지 않는 투자입니다. 단기 수익에 집착하는 사람, 금리 하나로 시장을 판단하는 사람, 곧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 지금 우리는 과거와 전혀 다른 게임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판을 인정하는 순간 투자의 기준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바꾸는 사람만이 앞으로의 10년을 살아남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과거에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미래로 넘어왔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도 다비드의 투자 노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오늘은 토머스 펠프스의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 책에 나온 한 문장을 소개하며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서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 저자 토머스 펠프스 1936년 다우지수는 1932년 저점 대비 4배 이상 상승했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기회를 너무 늦게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하지만 4년 전 더 많이 사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동안에도 1971년까지 $10,000로 $1,000,000 이상을 벌 수 있는 또 다른 주식들이 등장하고 있었다. 지금의 펩시코인 로프트도 그중 하나였다. 로프트는 1936년 4월 23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최저 $2에 거래되었고 그해 내내 2에서 3.625달러로 움직였다. $10,000로는 연중 고점과 저점의 중간인 2.875달러에 로프트 주식 3,475주를 매수할 수 있었다. 로프트 주식 1주는 1971년 펩시코 주식 6.6주에 해당한다. 1936년에 로프트에 $10,000,000를 투자했다면 한 푼도 더 들이지 않고 1971년에 $150만 상당의 펩시코 주식 21,050주를 보유할 수 있었다. 1935년과 1936년에 잠자던 사람들을 위한 기회는 또 있었다. 로프트는 1937년에 최저 $1, 최고 3.875달러에 거래되었다. 누구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지 1938년에는 주가가 최저 75센트까지 하락했다. $10,000로 $1,000,000 이상을 벌 기회가 1932년부터 1938년까지 7년이나 있었지만 투자자들은 로프트에 등을 돌렸다. 인간은 때때로 행운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거부하고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한다. 여기까지는 책 100배 주식 불변의 법칙의 내용이고요. 이것을 본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과거의 어떤 순간을 떠올렸을 때 지금의 나는 과연 최선의 선택 위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에 대한 미련 혹은 후회가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회는 생각보다 위험한 감정이다. 이미 지나간 선택에 머무는 순간 눈앞에 놓인 더 나은 기회조차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후회는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 결국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주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불리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명확하다. 어제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킨 행동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것을 반복하면 된다. 만약 그런 행동조차 없었다면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어제보다 나은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하다. 그 작은 행동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다. 나비의 날갯짓이 결국 거대한 바람을 만들어내듯
지금은 미약해 보이는 변화가 어느 순간 강력한 무기가 되어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10년 전, 정확히는 11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손에 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말 그대로 빈털터리의 시기였다. 그때 마냥 미래를 그리지 않고 매일 단일 퍼센트의 성장을 간절히 바라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삶은 여전히 어두울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기회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희망이 당장 등대가 되어 길을 밝혀주지 못할지라도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당신을 빛나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까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다비디의 투자 노트였습니다.